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고심한 끝에 선정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잡음이 거셉니다. 천안 피격 사건에 대해서 막말을 한 인사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거기에 혁신을 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이재명 지키기에 가까운 운동을 했던 인사로 드러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응은 차갑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뜻을 다해 우리나라를 지켰던 호국영령과 순국 선열 그리고 그의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신문 읽어준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9시간. 단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날아갔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선택한 이일해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막말 전력으로 사퇴했습니다. 당 혁신이 첫 발부터 꼬였다. 동아일보 오늘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이 안 그래도 거셌는데 더 거셌을 걸로 보입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막말을 한 것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가 미국 탓이다라는 황당한 반미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지금까지도 큽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분리. 조선일보가 11면에 쓴 기사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KBS 수신료 사실상 세금이다. 국민 불편 호소를 반영하겠다. KBS 수신료를 앞으로 전기료와 나눠서 분리징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맞죠. 전기요금 고지서에 왜 KBS 수신료를 지금까지 내야 했는지 기자인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유출.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의원이 기자에게 청문자료 줬다고 불법, 공직자 검증 위축 우려. 한겨레신문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한겨레신문은 내비쳤습니다. 의원이 기자에게 신상 청문자료 줄 수 있다. 한겨레신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해하려는데 악용됐다면 이래도 합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요구. 한국일보 6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침묵 깬 김만배. 박영수 200억대 부동산을 요구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출 청탁의 대가다라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청탁 없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봉투 의혹, 코인 의혹 등등등 민주당에 잇따른 의혹을 돌파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 혁신을 이끌 주체는 적임자는 바로 혁신위원장이다. 라며 굉장히 큰 포부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골랐는데 그분이
막말을 한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논란은 지금도 거셉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임명 9시간 만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은 왜 사퇴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었다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부담되기에 혁신기구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한다. 그러면서도 과거 막말 전력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 정쟁 대상 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라며 무언가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시간 만에 날아갔는데 혁신위원장이 무슨 막말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바로 보시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자폭된 천안함이라고 일단 서두부터가 셉니다. 천안함은 자폭시킨 거다. 그리고 북한이 폭침했다라는 국제기구의 투명한 조사가 조작된 거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삐뚤어진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바 있고요. 미 패권의 일방적 동맹에 묶일 것이 아니라 좀비 윤가는 무슨 짓을, 윤 대통령을 좀비 윤가로 폄훼하기도 합니다. 반미 사상도 굉장히 강한 인물로 보입니다. 법치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 무리에 의해 한국 사회가 위기다. 미국이 코로나의 신원지다라는 상식밖의 주장도 꺼내든 인사인계 바로 뒤늦게도 아니고 바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며 결국 물러났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민주당은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당의 혁신위원장을 고심하는데 성의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처럼 아직도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발표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오늘이 현충일인데요. 너무 좀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많고 그분의 이제 예전 뭐 SNS 글들을 보면 도저히 이제 음모론 투성이고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왜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또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혔을까 좀 의아한데, 사실 혁신위원장을 정해서 전권을 이재명 대표가 그쪽에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꽤나 긴장했을 것 같거든요. 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정말 참신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총선 전에 전열을 다듬은다면 혹시 총선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어라는 긴장을 했을 텐데, 이 카드가 내비쳐지는 순간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거지라는 궁금증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무 의아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권을 내려놓고 이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분이 예전에 이재명 지키기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거의 이해관계가 같은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정말 혁신위원장을 앉히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왜 이런 인선을 했을까? 오히려 정말 너무나 악수고,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들, 뭐 미국에서 뭐 코로나가 시작됐다,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그냥 자폭한 거다 등등, 그 SNS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 그 586들이 예전에 80년대에 반미 운동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아니 586들도 이 정도는 안 할걸요? 그러니까 80년대 예전에 80년대. 학생 운동할 때 그런 예. 이야기들 뿐이거든요. 지금 그로부터 한 4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예. 아직도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끈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그 취지를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예. 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만을 위했던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비판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건 이분의 과거 막말 전력을
민주당이 과연 아마 모르고 인선을 했겠죠. 알고서도 이런 인선을 했다면 그건 더 큰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인선 발표 속보가 뜨고 나서 곧장 언론 매체에서 이분의 과거 막말 전력이 바로 보도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혁신 의지가 사실은 의지의 문제거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증명됐다고 봐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첫째 하나는 좀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40년 전 386, 586 내 운동권 시각에 머물러 있다. 과거에. 그리고 어제도 우리 서영교 의원 그 대통령께 무슨 작자, 이수진 의원 무슨 바보 이런 인식 갖고 있는데 이분도 윤가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 내 보편적으로 깔려 있고 이거는 뭐 검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미처 몰랐다. 저는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 보고 이것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첫째 하나 그러니까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저런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미국으로부터 천안함도 자폭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그게 주류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검증의 문제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민주당 내에 그 개파나 이 그 계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뭐 진보 계열이라고 할런지 좌파 계열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혁신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당 대표직을 유지를 할 테니까 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나를 용인해줘라. 이런 사람을 내놓고 당의 혁신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과 나와 함께 다 같이 그냥 타협하자라는 두 가지가 저는 증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행히 여론이 안 좋아서 그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을 해서 하루 만에 9시간 만에 끝났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갖고 있는 숙제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 계속 이런 과거 지향적인 그다음에 편협한 천박한 인식은 민주당이 계속 가지고 갈 거다라고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조작됐다더니 자폭됐다라는 음모론도 그와 동등하게 우리 국민들의 공통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로 이제는 됐다라고 보는데 그런 인사를 혁신위원장의 내정을 도대체 왜 했을까? 이재명 대표는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 발표를 신뢰한다라는 말로 논란을 진화에 나섰습니다. 모르고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서 골랐다라는 이 대표의 해명 들어보셨는데요. 자, 전재수 의원님, 자폭된 천안함 오늘이 현충일이고 이 말의 진의는 우리 정부가 생때 같은 우리 장병을 바다에 일부러 파묻었다, 죽였다 이런 음모론이잖아요. 이런 삐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혁신위원장 인선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야당이
어떤 뭐 혁신위원장을 뽑건 아니면 어떤 당직의 중요한 사람을 모시든 적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인사검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야당이기 때문에 또 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단과 방법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사검증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거 SNS만 살펴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SNS 검색조차 하지도 않고 혁신위원장을 섣불리 좀 조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벽한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천안함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해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했던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것은 돌이켜봐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좀 체크할 것 체크해가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 그런 적임자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국민 정서상 중요한 기준이냐면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천안함 유가족이 전사자 어머니죠. 천안함은 누구 소행이냐? 라는 질문을 재차 물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일각에서는 좀 불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 북한 소행이라고 콕 집어 얘기 못하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걸 자폭이다. 이거를 검증 못했다.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천안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천안함의 소행은 북한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닌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니까 뭐 그냥 천안함은 북한 소행으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를 받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천안함 희생자 어머니가 가서 정부의 입장이 뭐냐, 당신의 입장이 뭐냐 하니까 이거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래경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아마 이 부분에 SNS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비속어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굉장히 비판하고 윤 대통령이랄지 현 정부 국민의힘 비판하는 글이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못 보고 했다? 아까 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임명이 됐냐? 묵묵무사하잖아요. 그건 본인이 잘못을 시인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갑자기 지명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놓는다고?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범위, 그러니까 전권을 얼마나 정도 줄 것인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 내에 의원들의 어떤 민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혁신위원장이 돼야 하고 동의할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만약에 저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랄지 당원들이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을 이제 계기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머리를 좀 많이 썼다. 그런데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고 본인의 리더십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고요. 이제 향후에 있어서 더 비명계와 친명계의 어떤 이런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자, 논란이 됐는데도 천안함은 자폭된 것이다라는 본인의 망발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 있다. 원인 불명이라는 게 제 입장. 이 말이 얼마나 삐뚤어진 안보 의식이냐며 자폭일 수도 있다는 말과 원인 불명이라는 말도 본인의 저 주장 안에서도 저 두 가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냥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근거 앞에서 눈을 가리는 그릇되고 편향된 안보관이 드러난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 자,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거려졌는데 왜 저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항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랬다, 공식적인 입장은 이랬다, 내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지. 우리가 이제 5.18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에 대해서 망언 비슷하게만 해도 막 당직 정지가 되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이 사람의 이러한 생각들, 뭐 자폭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원인 불명이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삐뚤어진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미제국주의가 뭔가 이런 작동하고 있다는 듯한 이런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닌 혁신위원장에 앉혀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너무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이라는 문제, 당이 어떻게 총선을 이길 것인가, 당이 성공할 것인가, 당원들은 어떻게 설득하신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렇게 자신의 아바타나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전권을 다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권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권을 줘야 그게 주는 거지. 결국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내 어떤 전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내 이해관계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한테 전권을 주는 게, 그게 무슨 전권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눈속임도 정도 것이지, 너무 민주당 전체를 자기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위기에 빠뜨리는 항상 그런 선택을 한다.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내에 비명 의원들, 뭐 굳이 비명뿐 아니라도 혁신 시도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한 건 아니냐라는 강한 불만과 비판이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경 씨가 2017년 4월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에 한국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주권이 없는 그야말로 미국 동북아 전략의 하수인이 될 뿐이다. 자, 그런데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 천안함 막말 논란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자, 일단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함장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망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랍니다. 라는 비판의 SNS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개입합니다. 권칠승 대변인.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라며 천안함 전 함장을 비판합니다.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침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은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자, 이 천안함 막말 논란은 더 이상 이래경 개인적인 논란이 아니게 됐다라는 조간신문의 분석도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언인데요. 저는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매년 3월이면 그 대전 현충원을 갔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몇 년 빼먹었는데, 거 가서 보면은 그 생떼같이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런 장병들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천안함이 미군에 의해서 폭파됐다. 아니면 우리 군이 그거를 침몰시켰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번에 이래경 씨의 말을 통해서 처음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럴 정도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역사관 그런 사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당의 수석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리고 우리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입증해 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런 사람이 혁신위원장 되고 저런 인식이 우리 당 내 대부분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 말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아직도 더 이상 이런 생각에 머물러서 그리고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천박한 생각에 머물러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한 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서 좀 속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합니다. 민주당의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과거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자기 부하들을 함장이 다 수장시켰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내에서부터도 굉장한 지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비슷한 발언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 수석 대변인의 발언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현충일인데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오늘 현충일인데 이게 오늘 유독 이게 난처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발언 안 했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어떻게 저렇게 발언을 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의 소행이죠. 북한의 소행으로 천안함이 폭침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병사들이 배와 함께 이제 수장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마치 그 폭침 당한 것이 함장의 책임이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북한이 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만 북한의 소행을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 이 부분까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소행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마치 배가 침몰한 것이 폭침된 것이 전적으로 함장의 책임이다. 부하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함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혁신위원장 이분 한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이제 정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당에서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에서 정리를 잘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도 좀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권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도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이 문제 제기하는 건 공감하지만 책임을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함장을 향해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비판을 하느냐라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비판의 대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천안함은 자폭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다라는 막말에 대해서 천안함 함장이 비판을 하자 그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의 수석 대변인이 부하를 다 잃고 평생을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함장에게 한 발언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한 권 수석 대변인의 해명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이 충분하다 보십니까? 아니 방금 전재승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명할 때도 북한은 소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 권칠성 대변인의 어떤 생각 자체가 함장에 대해서 드러나 있지만 함장은 낯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대변인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낯짝이란 말이 이건 완전 속어 아닙니까? 속어인데 함장을 굉장히 이제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낯짝이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래경 씨에 대한 부분에다가 더 이제 불을 붙는 이런 이제 형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함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선물 잘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새겨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칠성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제까지는 뭐 그렇게 큰 과업 없이 잘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번에 이제 함장의 낯짝 뭐 천안과 관련된 이런 반응을 말미암아서 뭐 그렇게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좀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래경 씨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의 자리에 있는 한 대변인이 누가 돼도 이런 망언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저는 권칠승 대변인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특별히 뭐 희한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방어해 주느라고 이런 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의겸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권칠승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변인을 대변인 자리에 앉혀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고 이재명 대표를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자기 생각에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상식 밖의 어떤 말들, 망언들, 허언들이 왜 민주당 인사들 내에서 이렇게 반복되는가는 결국 대표 자리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폭침 이후 때마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사 때마다 승진해서 누락이 되다가 결국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을 기획했던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때 환하게 웃으면서 방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최원일 전 함장이 인터뷰했던 기사 한 대목인데 지난 10년간 전우들의 명예회복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10년을 버텼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함장에게 더 이상 어떠한 권력도 폭력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경고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상식 밖의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당내 혁신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사장의 과거 발언들과 행보가 결국 민주당이 바라는 혁신의 방향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직격탄 비판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이래경 뭐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뭐 혁신이 아닌 망신이다. 차라리 김어준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라라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비아냥에 가까운 비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혁신위원장 그러면 인선할 때는 좀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보실 계획이세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지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과는 있어야 된다. 자진 사퇴로 끝날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터넷 저 하면 다 나오는 일이고 뭐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건 사과를 해야 된다. 최소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조금 전 비판을 했는데 여야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위기에 빠져서 저 높은 막루에 있어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내리면 새로운 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끝내 본인의 이 대표직, 국회의원직,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심과 욕심이 있는 한 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뭐 사과뿐만 아니라 저거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과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그 누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찾는 한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국회, 삐뚤어진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든지 저는 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의 이제 비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보도가 많은데 요는 이겁니다. 혁신을 한다면서 이재명 지키기의 선봉장과 같은 인사를 앉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전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조금 더 없는 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당내에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요번에 이래경 아마 혁신위원장 인선을 하고 또 이제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혁신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당내 논의도 아마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래경 씨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혁신위원장 출범을 하더라도 과연 이분을 통해서 과연 어떤 혁신을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혁신위원장 한 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고 혁신위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또 어떤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 당내에서 좀 논의가 아마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야당, 또 언론, 또 이 정치권에서 많은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바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나마 정말 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위원회 출범을 해야 되고 혁신위원장을 또 모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야당이 여러 가지 인사검증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수단과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빠뜨리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경찰에. 계속되는 악연. 최강욱 의원은 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경찰은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어요. 이유는 한 장관 개인정보를 MBC의 임모 기자에게 최강욱, 당시 청문위원이었죠. 최강욱 의원이 건넨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경찰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언론, 청문자료 공유가 일상화,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논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최강욱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쓰는 거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 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사를 가지고 보고 가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자, 압수수색은 이루어졌고 영장도 발부가 됐는데 최강욱 의원은 MBC 그 기자를 모른다라며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개인정보, 예. 주민들 초보이나 진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것을 인사청문회에 냈다는 거잖아요.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냈는데 이제 청문회는 이제 법사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이고요. 예.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거 자체를 지금 MBC의 이제 임모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임모 기자가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민주당의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넷 언론 매체에다가 이걸 또 다시 빼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개인정보는 취득할 때, 수집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출신 구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아니고 이제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민주당이랄지 최강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예. 일부 자료를 기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조국 사태 이후로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이 악연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감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이 언론의 어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기자가 지금 드러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이 정보를 가져고 갔으면 사실 이제 본인의 취재 목적에 합당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또 다른 데 흘러갔고 예. 이게 악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흘러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예.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단서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MBC도 그렇고 그 임모 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강욱 의원은 그 MBC 임모 기자를 몰랐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건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실제로 여야 사이에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임모 기자가 정말로 그 뭐 인터넷 매체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여야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결은 또 다른 결인데 아니 의원이 기자에게 어떤 뭐 협조도 못하느냐 이걸 갖고 그러느냐 뭐 이런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회의원하고 기자는 이거 다 합니다. 전부 다 하죠. 저희들이 국정감사만 하더라도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전부 다 그 언론에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다 보도가 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거든요. 국회 국정감사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로 오게 되고 고중에 의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싶으면 기자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검증을 하게끔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즉 인사청문 대상자가 예를 들면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산 형성 과정은 제대로 됐는지, 뭐 비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언론에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것을 말하자면 지금 국회의원도 압수수색하고 입법부인 국회도 압수수색하고 또 그 기자 집에 가서 기자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그 기자가 여성분인데요. 여성의 속옷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그 기자가 속한 언론사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잘 못해가지고 다 팔려나가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다 커버가 안 되고 국가 행정력이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수사를 못하고 있고 그 피해를 다 보전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래서 이 공권력을 기자 압수수색하고 국회 압수수색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권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권력을 이렇게 저는 남용을 하는지 백발양보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다. 이것은 공권력 남용이고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아마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그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협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가서 아파트를 매매했던 어떤 목사를 찾아가서 그 목사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취재했던 데서 비롯이 돼요. 그러니까 초본을 통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의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를 누구랑 거래를 했는지까지가 다 나간 상황입니다. 이 인사청문 자료는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참고하라고 있는 제출되는 그런 자료이지 이게 언론과 협업을 하면서 무언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저 삐뚤어진 인식, 저 협업이라는 단어, 어떻게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특정 정당과 협업을 하면서 이 왜곡, 이 여론을 만들어가고 왜곡하고 하는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피의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느냐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거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세력들이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과 짜고 경찰과 짜고 이런 정보를 흘리고 있다.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전한 정보가 나간 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는 일이고 우리와 관련된 정보가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보, 한동훈 장관을 위해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보는 언론과의 협업이라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저렇게 삐뚤어지고 천박하고 내로남불적인 사고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나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다 사실관계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찾아내야 될 거고요. 최강욱 의원 저렇게 얘기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경찰 수사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2심 판결이 최강욱 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1년 6개월 이상이나 그렇게 2심 판결이 안 나오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백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게 태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또 한 부분에 의심이 있습니다. 여야 간의 시각차가 선명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등 21명의 민주당 의원, 한동훈 장관의 정보라서 온 동네를 들쑤시는 것이라면 과잉 수사를 넘어 분풀이 수사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충성 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대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한동훈 장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과거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전, 이런 악연들이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아.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는 다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남국에게 칼 빼든 한동훈. 최근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했다는데 가상자산 정보 다루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무 참여 일시 중지 및 재배정,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조치 이 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라는 이른바 칼을 빼들었다라고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오늘 나왔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또 국회 일정상 이석을 했고요. 김 전 비대위원님, 네. 한 장관의 이 같은 조치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역할이라면 역할이고 레거시라면 레거시일 것 같은데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이나 어떤 표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게 이해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저런 논란 끝에 결국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되는지를
한 번쯤 국회나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어떤 가장 첫 스텝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첫 발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적어도 아직까지 공시가 불투명하므로 적어도 공직자들은 이와 관련된 이해 업무를 볼 때는 조금 다르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좀 투명하게 하는 방안들을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것이고 저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투명화되는 절차들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은 최강욱 의원을 압수수색했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송영길 캠프 인사 10명 국회 본청 출입 기록 확보 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국회 본관,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 수수가 의심된다. 지난 요청 때 사무처에서 출입 기록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장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장 들고 간 거예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또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 몇 번째죠? 지난 자진 출석 당시에 면담이 불발됐죠. 그때 장면도 들어보시죠.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영철 반부패수사이부 부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그쪽 연락이 안 왔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통화를 해볼게요. 네. 전화 안 받습니까? 연결이 안 됩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또 갑니다. 내일 가도 못 만날 텐데 검찰 입장도 좀 궁금한데 자 일단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돈봉투 혐의와 관련된 분들의 구속영장이 계속 줄줄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돈봉투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자진 출두를 하는 것은 본인에게 구속영장을 안 받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치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도주 염려가 있다든지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그렇죠.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나 도망 안 갈 거야라고 전 국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 도망가진 않을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나는 수사에 다 응할 생각이 있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전 국민에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죄를 소명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내가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국민들께 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본인이 구속영장 청구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 거의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망소선에 갔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 수사의 방향이나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송영길 대표 마음처럼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중앙지검에 또 자진 출두한다. 2차 자진 출두인가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 불발되면 즉석 기자회견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자진 출두가 잦은데요. 일단은 이게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압수수색 당하면 뭐 압수수색하면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이제 그 정치적 그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럴 수 있죠. 잔실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사실은 이제 철저하게 이게 형사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정말로 뭐 이렇게 한다면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분명히 검찰이 여러 이제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고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로서 맞서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사법적 절차와 과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미 정치적 행위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말하자면 계약서까지 다 쓰고 뭐 이 엄격한 이 뭐 계약 체결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제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요구도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결백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검찰도 녹취록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녹취록만 가지고는 범죄 구성 요건이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알파가 바로
증거와 물증입니다. 증거와 물증을 아마 확보를 하면 소환 요구를 하겠죠. 아직 그것이 다 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어때요? 정치를 너무 희화화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좀 시트콤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올 필요 없다라고 계속 하는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안 만나주면은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좀 너무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검찰이 정치행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그걸 보도한 언론사가 검찰한테 받은 자료가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취재를 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거 이재명 대표가 수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검찰이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초에 왜 그렇게 조속히 수사해달라고 우리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좀 계시고 검찰이 안 불러서 강원도 갔다, 검찰이 안 불러서 내가 왔다 이제 이런 거 그만하시고 기다리시면 아마 검찰에서 때가 됐을 때 소환을 할 겁니다. 그때 성실히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아마 내일 즉석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다 돼가는데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다. 조속히 나를 불러라. 뭐 이런 메시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성근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이 다 부를 때 되면 부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봉투 수사의 핵심은 그리고 그 최종 방향은 결국 송영길 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봉투를 뿌렸다, 뭐 받았다 하는 관련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 좋다고 뿌리고 받았던 그런 사례가 아니라 송영길 전 그 대표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봉투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이라는 부총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수사의 방향성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시간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면 아마 검찰에서 소환할 거다. 그거를 대응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지금 이 시각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될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목숨까지 바쳐서 조국과 국민을 지켰던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비하, 막말 내지 음모론은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정서일 것입니다. 자,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지금부터 저희 돌직구쇼는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입장하시는 분들은 6.25 전사자 유족이신 김성환님, 이천수님, 전기희님, 고영찬님과 국토방위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근무하다 순직하신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의 유족 이준신님, 이꽃님님, 박현숙님, 황상철님입니다. 잠시 후 10시 정각에 맞춰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좌측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서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문은 6.25 참전 유공자의 후손이며 4대째 군 복무 중인 최진영 해군 소위가 낭독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져옵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현직 제복 근무자들인 김나해 하사, 윤보라 경장, 권승민 소방사, 김선혜 소방교, 이동빈 경감, 조언희 교감, 김경준님, 장서희 학생, 그리고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아
다음은 헌화 분양 및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도 모두 자리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석한 채로 예의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헌화 분향에는 국가유공자 유족대표 8분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군 주요 지휘자 및 보훈단체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헌화 분향에 참여하시는 보훈단체장은 이종찬 광복회장, 김영수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강길자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유을상 대한민국 상위군경 회장, 박운욱 제1학도 의용군 동지회장,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 손희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회장, 김용덕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 회장, 황교승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장, 이화종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신상태 대한민국 제향군인 회장, 오경섭 4.19 민주혁명 회장, 정중섭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유족 회장, 박훈 4.19 민주혁명 공로자 회장,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정성국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분양을 되고 나신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어서 여사님 진행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 드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경영께 대하여 경애.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대통령 내외분께서 위패봉안관 참배를 위해 이동하시겠습니다. 위패봉안관에는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유해를 찾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참배 드리겠습니다. 호국영령 무명용사께 대하여 경애. 대통령 내외분께서 무명용사 및 위패봉안 유공자에 대한 묵념. 참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곳 위패봉안관은 6.25 전쟁 등 위기 시에 대통령 내외분께서 6.25 전사자 명부와 좌우측 보석판에 계급과 이름이 기록된 위패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허화 분향 배석자께서는 위패봉안관 참배가 끝날 때까지 이 명부는 6.25 전사자 명부입니다. 매일 아침에 해당 일에 전사하신 분들의 명부를 펼쳐놓고 저희 현충원 직원하고 어장대 병사들이 함께 추모식을 거행한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이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기념입니다. 묘역에 이제 수가 완전히 누군지를 이분들은 전사자인데 이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오늘 이제 6월 6일이면 6월 6일에 전사하신 분들의 이제 명부를 펼쳐놓고 매일 해당 일에 전사하신 해당 일에 대통령께서도 늘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해서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사진 좀 잠깐 보면 안 될까? 응? 이 사진들은 다 가족들이 갖다 놓은 건가요? 네. 가족들이 그분 사진 있으신 분들은 그 사진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꽃들도 많고 좀 있습니다. 왼쪽으로 나가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남은 평생을 머릿속에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오셨던 고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고 고인께서 21의 나이로 병상에 앉아 전쟁터에서의 기억과 전우들을 떠올리며 작성했던 비망록에 담긴 내용 일부를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 중인 김윤환 상병이 낭독하겠습니다. 운명, 숙명, 사명으로 마주했던 21. 1951년 20살의 나이로 경찰이 되어 국리를 지키던 이학수 순경.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숨막히는 전쟁의 연속, 끝나지 않는 포탄 소리.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유엔군과 공산군의 고지쟁탈 전투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27개월이 지난 1952년 9월, 판문점 부근에 위치한 경기도 장단 지역. 완전 무장을 하고 고지쟁탈을 위해 엎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장단지구에 도착한 이학수 상병. 순간의 굉음과 함께 포탄의 파편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았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이학수 상병은 실명의 위기에서 다행히 군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박힌 파편은 수술이 위험한 부위라 제거가 어려웠고, 그렇게 머릿속에 파편이 박힌 채 53년을 살아오다 지난 2005년 작고하셨습니다. 부상 당시 이학수 상병은 그날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전우들, 부상당한 전우들을 잊지 않기 위해 병상에서 그 기억들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변변치 못한 글솜씨마저도 그대에게 나의 추억이 남을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 전우가 홈과 더불어 줄기차게 다시 일선으로 사회로 나갈 세기를 축복하면서 스물하나 비망록. 총탄과 포성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고지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외쳐가며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정들었던 전우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떠나야만 했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의 파편을 맞아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는 새로운 전우들과 부족한 병상을 나눠 쓰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불만도 없이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병상이 아니었다면 알지도 못했을 이 전우들과 함께 때로는 흙냄새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반드시 다시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에도 건강을 회복하여 어떤 난관이든 극복하고 밝은 앞날을 맞이하자며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강 위의 조각배가 어디로 갈지는 뱃사공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나라의 앞날은 이 땅 위에 살아갈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든 청년들이 뚜렷한 목표를 향해 독수리처럼 씩씩하게 나아갈 때 나라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온 슬픔은 밝고 행복한 웃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이여, 이 땅의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고 마침내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돌아오지 못한 그날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작별이라는 두 글자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전합니다. 순직 전우에게 흔들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어두운 밤 촛불 켜 길이 빛내신 낙화처럼 그 생명 고이 흘러서 새 터전으로 태어난 조국의 모습, 살아생전 결의의 공양이 되고 죽어서는 오늘 대한의 호국 영령이 된 그대의 이름 꽃다운 승리의 용사, 장할소냐 그 정신을 길이 받들리. 어dim에서 아픔이 영원되어도 향기로운 흙냄새 님 계시는 곳, 금수강산 눈부신 우렁찬 아침, 소리 높여 전장의 추억 찬양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첫걸음의 재출발이다. 앞날은 오로지 사회의 재건이다. 정전의 38선 넘어 통일되는 날까지 언제나 지키자. 조국을 위하여. 진해 해군병원 병상에서 상병 이학수.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조국을 지켜낸 선배님들을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직 사냥에 묻혀 계신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끝까지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대 차렷! 경례! 전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국가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경례 안전! 경례 충성!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기꺼이 전쟁터에 나섰던 영웅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 전우를 잃는 슬픔과 맞서며 끝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그들은 모두 고 이학수 상병과 마찬가지로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마음속 깊이 염원했을 것입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로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가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오늘 증서를 받으시는 5분은 국가유공자 고 조종두님, 국가유공자 고 손준호님, 국가유공자 나영진님, 국가유공자 황도현님, 국가유공자 박현민님입니다. 증서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조종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조종두님의 아들 조형우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손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고 손준호님의 배우자 전윤옥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나영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나영진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황도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황도현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박현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6월 6일 대통령 윤석열. 본인 박현민님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분들과 유족분들께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바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천여 분이 영면에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UN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고 김봉학 육군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인민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인민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인민군을 대파한 전투였습니다. 당시의 격전 상황은 미 종군 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때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알려주듯 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앞서 전사한 동생 고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하였습니다.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 소방서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소방관이 된 지 10달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제68회 현충일 추념식까지 저희가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더 많았는데 현충일 추념식을 생중계해드리느라 전달해드리지 못한 소식은 또 차제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